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마구찔러 5명이 숨지고 15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의 충격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영남권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는 국립부곡병원 이영렬 병원장과 함께 사회적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남권 재난 트라우마 심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곡병원 이영렬 병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장님도 처음에 이 사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피해 규모, 이 정도 형태의 범행이면 이거는 묻지마 살인이라기보다는 테러에 가깝다. 그러면서 연상된 거는 2003년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 영남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달려가시는 건가요? 현장으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이 영남 권역 5개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365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이 팀원이 이 정도는 이게 국가 차원의 재난 심리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그 사안이 인지되면 저한테 즉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인원이 언제부터 갈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해서 바로 출동을 하고 또 이제 복지부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건 7시쯤 되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건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보고하고 현장에 도착한 게 10시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네. 작년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 15조 2항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인데요. 이런 재난이나 대형 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입은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사회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계속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주민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신 건가요? 예. 저희는 주민들을 상대로 했고요. 사망자 유가족 또는 부상자 등은 이런 이제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또 경찰청 쪽 인력에 보면 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그런 상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병원장님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재난 심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재난 심리 전문가로 나선? 제가 몇 안 되는 재난 심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는 건 좀 과분한 말씀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장에 많이 있게 됐고 그런 이제 사례가 좀 축적이 돼서 이제 그런 좀 말씀도 듣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 공공보건 쪽에서 재난심리 지원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것이 2007년 12월에 있었던 태안 기름이줄 사고 때 처음으로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 국립병원, 지역의 정신건강센터 이런 것들을 연합을 해서 태안 기름이줄 사고 피해자들에게 재난심리 지원 서비스 또는 재난심리 지원단 같은 걸 꾸려서 운영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국립공주병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런 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재난심리 지원 서비스라는 것을 접했습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을 겪게 된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희생자가 다녔던 학교 학생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상담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랑 직접 상담을 하신 분이 35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 다 아파트 주민들이신데 그분들 거의 다수가 그날 안인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에서 위로 이제 보고 막 도망도 가고 또 뭐 대치하고 있는 것도 보고 그 트라우마 굉장히 극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상태를 물어보셨는데 그냥 어떤 정신적으로 핵폭탄 같은 게 하나 꽝 떨어져서 우리가 뭐 망연자실하다, 어리나갔다는 그런 상태가 되셨더라고요. 왜 이게 더 충격적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회자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이웃, 뭐 내 동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뭐 입가에 싹 이렇게 미소도 올라가고. 근데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 이웃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날 그 안인득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손에는 이제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고 옆에 막 시신들이 있는 막 이런 그 사람의 막 눈이 막 그런 아주 끔찍한 이미지. 그리고 지금 이 배경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들 영정사진으로 갑자기 대하게 된 이런 이미지. 그런 게 연상된다고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동네 하면 연상되는 것이 늘 익숙하고 정다운 동네였는데 그 막 이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막 굳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데 이 바지 밑단에 피가 배어서 그걸 버리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그 아파트 계단에 가봤는데 피는 다 지웠는데 탄 냄새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국가수에서 나오시고 이제 현장 감식 관계대로 그 현장을 상당 기간 동안 보존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통로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동네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지금 너무 끔찍한 거고. 그리고 막 사이렌 소리 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이 오감으로 좀 자극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냄새가 정말 저도 제가 인턴 때 응급실에서 맡았던 피냄새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람 피냄새가 묘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졸지에 다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뭐 꿈인지 생신지 지금은 좀 나으셨을 겁니다. 첫날 상황이니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슬퍼해야 되는 건지 뭐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태에 계셔서 근데 그런 상태에도 심지어는 운전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장에 출근을 하셔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2차 사고나 안전사고도 많이 염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생업이시기 때문에 이걸 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뭐 처음에 가서 접근하면서 시도했던 상담은 이 현실감을 좀 빨리 이게 현실감을 깨우쳐드리고 그리고 최소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 슬프다, 화가 난다, 뭐 미안하다, 뭐라도 좋으니까 이 감정을 좀 표현을 해보자, 집중을 해서 말해보자 이런 상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이번 사건 또 주민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에 여러 차례 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에 대한 또 불신, 분노, 심지어는 무력감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얘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묘하게 이 복지부 쪽 문제냐 경찰 쪽 문제냐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자칫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 사회 안전망의 맨 첫 줄에, 첫 대열에 경찰이 서 계셨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일선 경찰분들이 특히 지구대 경찰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힘드신지는 저도 많은 경험은 아닙니다만 이제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이런 걸 이제 미리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언론에도 많이 이미 보도가 되는데 이 얘기도 거의 한 10분 이상 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오신 분 중에서. 그 증거가 없다. 증거를 좀 찾아와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증거를 자기들 돈으로 CCTV를 설치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만들었다는 표현이 이상하고 이제 그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황당하고 위험한 사람인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 녹취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럼 이제 제출을 하고 나서 이 상황이 끝났다고들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뭔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가 되셨고 그걸 이제 그 동네 분들이 그 사연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뭐 분개하시고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냐? 그럼 정말 그 자경단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그 분노와 무력감과 절망감 이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이거는 경찰분들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심리 상담 뭐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현장 상담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대로 이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갈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이제 그 현장을 주민들이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이주 얘기도 나오고 뭐 동을 바꾼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포항 지진 재난 심리 현장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 그 어떤 트라우마에 영향이 되는 곳이 어떤 움직이지 않는 땅에 있을 때 그 살아가는 자기 생활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날 수 없을 때 이게 보통 이제 진행형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TSD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외상 후, 외상이 끝나고 남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말한다고 하면은 이 외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외상 후가 아니라 외상 진행형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경우도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담을 제가 나가서 하고 했던 거는 심리적 응급처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영남권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보건소 그 진주시 보건소 진주시 당국과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치 전담 주치의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제공될 수 있는 것들이 한 달 정도 지나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게 그냥 아물고 지나갈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진료나 치료까지도 필요한 문제인지가 좀 드러나는데 그런 시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무슨 이제 그런 분들을 특히 이제 유족이나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치료, 자조 그룹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좀 더 303동 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뭐 힐링 캠프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이런 그 트라우마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로 많이 사용하는 게 좀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인지치료 계통의 그런 뭐 매뉴얼도 당연히 저희가 갖고 있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 개발된 좋은 매뉴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이용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주 최신 지견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이번에 저희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학회에서 아주 핫 토픽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전두엽을 직접 그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결국은 공포나 두려움이 자꾸 반복되는 게 이 전두엽이 약해지고 그 밑에 어떤 공포를 담당하는 부위가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그렇다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전두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기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끝까지 저희가 이 부분은 챙기고 기여할 수 있는 데까지 기여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재난 현장에서 상담하실 때요. 재난 버스 현장에 가던데 네. 버스 안에서 상담이나 뭐 검사 같은 게 가능한 건가요? 네, 네. 리무진 버스를 이제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해서 그걸 안심 버스, 좀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버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이번에도 이제 반응이 괜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라는 공간에 올라오면 바깥과 차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구에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 좀 뭐런 어떤 스트레스 측정기라고 해서 어떤 뭐 자율주행에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걸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면담하는 공간, 검사하는 공간, 치료하는 거 맨 안쪽에 전문의 상담실까지. 그래서 이 버스에 타셔서 쭉 통로를 진행하시고 내려오시면 이제 원스톱을 한 곳에서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옆에 보면은 그 이게 이 차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차량 안에 또 대기실 공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재난 현장이라는 것이 보면 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공간이 재난 현장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버스 한 대를 가지고 가면 거기 이동 진료소가 바로 하나 차려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유용한 장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그 한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셨는데 상담을 계속 하시면 이게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 전문기관과의 연계라든지 뭐 이후 치료라든지 이런 방안들도 갖고 계신가요? 정신질환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인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이 사안이 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이제 그 트라우마 분들한테 환자라는 말을 절대로 안 씁니다. 이분들은 환자가 아니라 피해자시고 그냥 좀 증상을 갖고 계신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서 계셔서는 안 되겠다 하시는 상황에 계시는 분이 당연히 계시죠. 이미 그런 분이다라고 판단되는 분을 저희가 가서 제가 이제 좀 면담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진주시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까 한 달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남는 증상은 요건 좀 그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붙이게 되고 의료보험, 건강보험 급여에서 급여가 되는 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투약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이지 이게 꼭 뭐 정신질환으로 간다 이런 쪽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주민분들이 이제 저랑 면담을 하시면서 35분 중에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 우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저도 같이 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버스 안 면담실에 티슈가 한 꽉이 있었는데 그걸 다 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우시냐면 무서워서 우시는 것도 아니고 분해서 우시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서 우시거든요. 뭐가 미안한가 들어보면 특히 이제 안인들과 마주쳤던 경우에 깜짝 놀라서 위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살해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달려들어서라도 같이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 또는 그냥 그런 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살아남았고
또 자기 친구는 지금 뭐 중환자실에 막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고 또 그 아주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온 사람, 늦게 나온 사람 지금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대피시키다가 자기 가족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이 또 다 보면 그 피해자 인적사항 뭐 대충 원래 나오는 대로 그 이제 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게 13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좀 오랜 이웃으로 이렇게 돼 계셔서 그 미안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미안함이 큰가를 또 좀 들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배경에 잠깐씩 영정사진이 이제 얼굴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된 대로 살해되신 분들이 전부 다 약한 분들이거든요. 여자 4분에 노인 1분. 그리고 그 여자 중에서 2은 어린 여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살해된 분들보다 나는 좀 더 큰데, 나는 좀 더 강한데, 나는 좀 더 젊은데 라고 하는 마음에 그 힘듦이 있는 거죠.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 그분들이 만일 그 순간에 안인등한테 달려들어 썼던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희생자가 더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미안함을 우리 국가사회가 이제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살해당한 소녀의 이웃집에 살던 아저씨보다 우리 국가는 훨씬 힘이 세고요. 그 아저씨에 비해서는 우리 국가는 훨씬 거의 뭐 슈퍼히어로급 존재 아닙니까? 그분이 슈퍼히어로였다면 그 달려들어서 그 소녀를 구했겠죠. 살해당하는 그 광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국가라고 해도 좋고 사회라고 해도 좋고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분들의 미안함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정말 우리라면 그분들한테 안인등에게 헛되이 희생당하지 않고 구해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책임감, 연대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정말 우리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담이나 어떤 치료보다도 그분들에게 가장 힐링 파워가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은 그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원장님 전문의시니까요. 조현병 뭐 어떤 건지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조현병이라는 건 이제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그다음 뇌 신경 전달 회로에 이상이 있는 병이 그 근본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 처리가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이상하게 뇌가 조합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망상과 뭐 환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망상과 환각이 이제 종국적으로는 처음엔 속에만 갖고 있다가 나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현실로 완전히 믿어져 버리면 언제 뭐 언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2000년대 이후에 그래도 치료 약물들이 다양하게 많이 개발돼서 현재 한 70% 또는 그 이상에서 이 약물 치료만 꾸준히 잘하면 충분히 이제 지역 사회에서 재활하시거나 생활하실 수 있는 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처음에 발병한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치료만 잘하면 완치까지도 가능한 그런 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피의자 안인득의 범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현병 환자다
라고 하는 패턴만으로 담아내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 안인득의 범죄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기서 뭐 길게 언급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조현병 환자들의 어떤 분노 범죄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요. 뭐 조현병 환자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의 이런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 뭐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이게 위험하게 보는 증상은 편집망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고 뭐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대항하기 위해서 내 공격성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이게 이 병의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을 나타나지 않도록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뭐 치료를 계속하면 뭐 초기의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피의자 안인득은 치료를 중단을 했어요. 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었다는 점, 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찰이나 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디에서도 피의자 안인득의 병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 시스템이 현재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참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죠. 앞에 그 질문에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얘기할 때 결국 우리가 지금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 뭐 말은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뭐 부서가 있을 수가 없고 분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고쳐야 되고 그 논의가 지금 뭐 각 부처 협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미팅이 있었다고 들었고, 당연히 저희 복지부 내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 의견도 받아갔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거는 제가 뭐 알고 있는 정책 정보가 많지가 않은데 잘못 여기서 얘기를 했다가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의 또 소지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라는 곳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쪽 얘기를 한번 정확히 들어보시는 게 언론의 입장에서나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이었죠. 강북 삼성병원에서 예.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이 상담하던 환자에게도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걸 계기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개정 논의 이미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어느 방향이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뭐 서로 이제 상충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하고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견이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적인 공익과 개인적인 권익이 조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과연 사회적 공익과 개인적 권익이 꼭 충돌하느냐, 어떤 그 접점은 정말 없는 거냐, 같이 갈 수 있는 뭐 윈윈하거나 시너지를 창출할 그런 부분은 없는 거냐에 대해서도 없다고만 단정하지 말고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고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국가의 어떤 통제 권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은 대척점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그 대척점에서 이렇게 조금씩 오다 보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교집합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어느 한쪽으로 그냥 또 막 이렇게 뭐 바람에 불듯이 쏠려가기보다는 좀 정확한, 좀 깊이 있는 이런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가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게임의 규칙을 만든다고 할 때 그 게임의 심판이나 게임의 논평가의 의견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게이머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지 이게 좋은 게임의 규칙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발전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돼야 되겠다. 이 말씀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네. 병 원장님은 재난심리 상담 전문가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재난심리 상담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인지,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난심리를 연구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난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이 재난이라는 게 물적, 신체적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 피해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과 그런 분들을 전문가가 좀 상담을 해드더니 도움이 되더라 하는 어떤 경험적 근거,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95년인가 있었죠. 그리고 대구 지하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사건을 계기로 이제 민간 분야 대학 교수님들, 관련 분야 대학 교수님을 중심으로 이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고 개념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공공정신보건이나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말에 있었던 태안 기름이줄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얼마나 되느냐 전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이 의사,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런 여에 관련된 그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는 큰 학회가 있습니다. 전문 단체가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도 재난정신건강위원회라고 해서 여기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났을 때 그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그런 모임 이제 이게 있는 집단이 있는데 여기 소속된 분이 한 100분 가까이 되십니다. 저희 정신과 전문의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꽤 많은 거죠. 의외로 많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또 궁금해지는 것이 외국의 사례인데요. 외국에도 재난 심리 상담 우리보다 좀 일찍 시작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아시아 국가에서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걸 시작했다고 하는 걸 어떻게 기준을 볼 거냐, 어느 정도가 돼야 시작된 거냐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비교를 하는 게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참고하는 건 미국의 경우 9.11 테러 2001년에 있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동일본 대지진 2011년도, 그다음 중국의 경우는 스촨 대지진 2008년도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 상담을 계속 하시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같은 화재라도 어떻게 난 화재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그 재난의 상황마다 정말 늘 새로 배우고 새로운 환경이다라는 걸 깨닫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문헌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다른 분들 상담자료를 찾아봅니다만은 결국 이번 경우를 포함해서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머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피해자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장 하나만 가지고 그분들과 마주 앉아야겠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뭐 그것이 재난심리 이런 상담에 좀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또 한편 보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상담하시면서. 힘들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간접 트라우마를 계속
이제 받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가면 꿈도 꿉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재난심리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의 힐링 시간도 갖습니다. 스스로 예. 모여서 또 치료도 하시고. 예. 좀 이제 감정이 좀 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도 잠깐 제가 울컥했는데 네네. 어떤 건 너무 막 이렇게 피해자에게 몰입해서 이게 중립적인 시각을 잊어버리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소진이 됩니다. 예. 네. 10년이나 국가적인 재난 상황 함께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의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겠죠. 그 이제 요 직전에 있었던 것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지원이었는데요. 그 천재보다는 인재가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네. 사람이 만든 어떤 재난의 경우. 예. 상담을 해오신 분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뭐 지난주에 뵌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을 텐데 뭐 이런 자리 나면 꼭 나오는 분이 어떤 그 뭐 구체적인 상담 사례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좀 곤란한 얘기고 그냥 개괄적으로 뭐 좀 이렇게 그 하여튼 주목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죄책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존으로 자기를 이제 죄인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고해성사하듯이 반복적으로 이분한테 가서 이거 또 이분한테 가서 얘기할 때마다 마음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 들어주시는 분이 전문 상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본인이 위로를 한다고 하는 말도 상처고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더 큰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도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인데 제가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인지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조합을 하셔서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를 딱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이런 이제 그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교정해 드렸더니 많이 좀 편해진 분들이 있고 아까 감정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감정이 없는 상태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의 감정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죄책감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이 결국 정당한 분노거든요. 이건 화를 내는 건 좀 정당한 상황 아닙니까?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는 이제 마치 그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속에 고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름을 이렇게 배농시켜주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뭐 심리요법으로 좀 조절을 해드렸더니 좀 편해진 분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오히려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우리가 흔히 뭐 시간이 약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큰 재난을 겪은 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통할까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거는 정말 핵심적인 팩트입니다. 사람은 결국 살아가게 우리 안에 생명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약은 맞는데 그 시간을 약이 되게 써야지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이제 이 심리적인 것도 트라우마, 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 상처하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우선 소독 깨끗이 하죠. 아주 심하게 다쳐서 뭐 수술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아물 때까지 잘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 이것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소독을 하는 과정이 저는 처음에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무슨 뭐 인지도 얘기했고 심리적 배농도 얘기했는데 소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 쏴놔야 되는데 그 싸놓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역시 중요한 게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조금 주무시고 아무리 입맛이 없어서 한 술이라도 뜨시고 그러는 것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뭐 맨손 체조라도 좋고 어디 가까운 데 산책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몸도 움직이시고 그러면 그것이 싸놓는 과정이 되고요. 시간이 가면 그건 약이 되는 시간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독이 되는 시간으로 쓰세요. 그 대표적인 것을
들려면 이 자리를 잡아서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약주는 많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 알코올 문제 얘기할 때 아주 그 오래된 그 격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배는 들어도 독주는 들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축배는 그게 몸에 그렇게 덜 해로운데 독주를 들게 되면 이건 아주 몸에 해롭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술 같은 걸 자꾸 하시게 되면 독주가 되니까 그런 정도 시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약이 되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약이 될 것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는 저도 들어서 알겠는데요. 뭐 아직도 이런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좀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는 아니래도 도움이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으니까 자신의 심리적 고통이 크다면 그만큼 심리 상담의 수요가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작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심지어 괜찮다고까지 하세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 대상자가 자살 사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경우는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나 다 정리했으니까. 그 경우에는 꼭 그 어떤 전문가를 만나게 하시는 게 낫겠고 가급적 정신건강학과 전문의에게 한번 꼭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만난다는 게 그분한테 무슨 어떤 얘기를 들어서 위안을 받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거.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거지 평가를 받아보는 측면이 더 크니까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안인득 방화 사건도 그렇고요. 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런 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당사자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도 주변에 있던 이웃들, 뭐 평범한 시민들도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트라우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적 트라우마 확산을 이제 뭐 여러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이제 개인적 차원인데요.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피해자들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도 치유적인데 우리가 이런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놀라고 두렵고 이 일이 나한테도 생기지 않나? 나는 어떡하지?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이 재난에 맞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 그 자긍심만큼 좋은 처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들과 연대의식을 갖고 거기 책임감을 갖고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고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악플은 달지 마십시오.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자신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악플 단 거 다 생각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트라우마의 확산을 막는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재난 심리 상담 지원 하신 지 10년 정도 되셨는데 이 심리 상담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그만큼 어쩌면 우리 사회가 여유가 있어졌다고 판단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게 제가 91년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때는 전문의들 사이에서 PTSD라는 말이 굉장히 좀 잘 안 쓰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 PTSD의 풀네임이 뭐지?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일반 국민분들도 PTSD 거의 일반 명사처럼 말씀하실 정도로 이 재난심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관심도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뭐 그럼에도 아직까지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있는 걸 잘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영남권에 어쨌든 이제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면 뭐 필요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 일단 이 국가가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보는 이제 최소한의 시도는 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또는 이 지역 사회가 같이 뭐 연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 원래 미션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체계를 잘 만들어 보는 것, 그렇게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좀 한 발씩 나가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난심리 지원 서비스는 아까 질문하셨지만 결코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편차 있게 뒤처져 있는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까? 예. 네. 뭐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에 그 뭐 일종의 중앙 트라우마 센터 성격을 갖는 센터가 작년에 개소를 했고 이제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운영을 이미 시작을 했고 개소식은 다음 달 5월 21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죠. 그러고 그 다음에 충청, 호남, 강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돼 나갈 계획입니다.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업무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건강복지법 아까 말씀드린 15조 2항에 의거해서 이제 법적 근거, 운영 근거를 갖고 있는데 거기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업무는 이런 거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심리 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 보고, 두 번째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세 번째는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 연구, 특히 이제 장기적인 어떤 추적 조사는 센터가 아니면 좀 불가능하니까 뭐 코호트 연구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심리 지원 관련 기관 간의 어떤 협력 체계, 뭐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런 문제들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심리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 트라우마 센터의 핵심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뭐 트라우마는 이런 대형 재난 외에도 뭐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 같은 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적인 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들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들 서비스가 사회적 재난에 특화된 서비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히려 그런 방면에 가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뭐 가정 뭐 이런 쪽 문제는 어쩌면 이제 여성가족부 쪽에도 많은 이제 상담센터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나 또는 경찰청, 뭐 여성 쪽, 가족 뭐 이런 쪽 상담센터에서 받으시면 그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이 처한 어떤 법적인 문제, 내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 영역에 들어가면 갑자기 전문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원칙은 그런 특화된 개인적인 문제는 그에 적합한 부서의 상담 기관을 찾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같은 사람이 좀 할 일이 적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할 일이 없다. 그런 좀 상황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남권 재난 트라우마 심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부곡병원 이영렬 병원장 고맙습니다. 이번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은 범행의 조짐이 사전에 여러 차례 보였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는 대목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유족의 분노에 우리 모두가 할 말이 없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이번 사건이 사회적 트라우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sten, these so-called adventures you speak of, I've seen them all before. This, my friend, is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Something manic, filled with chaos. Think you're up for the challenge? Try. 좋아하는 일에 시간 낭비가 어딨어. 경험은 지금부터 쌓아도 돼. 물론 도전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플레이를 멈추지 마세요. 플레이. 플레이온 구글 플레이. 야, 좋다. 이런 온천 여행을 원한다면 호텔스타컴에선 10박이면 1박 무료. 가족에게 여행을 선물하세요. 호텔스타컴 나를 위한 여행. 잠시 후 구해줘 홈즈 일부 스페셜을 보내드립니다. 어디가? 냉면 먹으러. 어디? 우리 집에. 둥지냉면. 비냉도 둥지네. 우리 집이 냉면 맛집. 둥지냉면. 나이아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지금 나이아드의 전쟁이 시작된다. 트라하, 축복의 나이아드로.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 세상, 경남 최고의 가족 축제. 경남 어린이 큰 잔치 및 119 안전체험 한마당이 올해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베이블레이드 자유 배틀, 고카트 그랑프리,